안녕하십니까. 임플란트 주의 질환의 보철적 접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단국대학교 치과보철학교실의 송영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들인데요. 처음에는 임플란트 주의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디자인할 때 어떻게 디자인할 주의점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을 좀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입니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임플란트와 자연치아는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치아 주의질환, 다시 말해서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리버서블한 진지바이티스, 그리고 그것에서 더 진행돼서 일리버서블한 그런 페리오돈타이티스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임플란트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임플란트 주의질환인 리버서블한 그런 주의질환인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중에서 뮤코사이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진행돼서 마지막 본이나 이런 본 로스를 갖다 일으키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와 다른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의 진행 속도는 굉장히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부에서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 치아는 뿌리를 갖다가 루트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지만 임플란트는 하나로 그걸 하기 때문에 클리니컬 크라운과 루트와 사이의 그 디자인의 괴리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로컬에서 의뢰된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본다고 한다면 루트 구치부에서 큰 루트에 큰 클리니컬 크라운을 가지고 있던 걸 작은 루트에 큰 클리니컬 크라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갖다가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거에 따른 환자들의 컴플레인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열어주고 싶고 한 것들이 상충돼서 결국에는 환자의 컴플레인을 막기 위해서 엠브레이저 스페이스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막거는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이 고철물을 끼웠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테이퍼를 갖다가 역테이퍼를 주는 그런 고철물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피하셔야지 그 이후에 오랫동안 컴플레인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발표된 논문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은 임플란트 디지즈 리스크 어세스먼트라서 임플란트의 디지즈, 다시 말해서 임플란트 주의 질환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갖다가 구분하는 이런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보신다고 한다면 이 보철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왕력이 있는지, 치주염에 기왕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가져간 이유는요. 단순히 논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이 사이트에 좀 접속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환자의 모습이나 아니면 조건들을, 팩터들을 다 입력하시면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자동으로 분석해서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분들을 리콜 체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매니지먼트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좀 더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 리스크 팩터 중에서 저는 다른 팩터를 제외하고 보철적인 것만 저희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철적인 것을 본다고 한다면요. 다른 것들, 다시 말해서 핏의 푸어핏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멘트 액세스먼트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클렌징이 안 되는 게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렌징이 잘 될수록 리스크 팩터를 굉장히 줄여드는 거죠. 하지만 이 클렌징을 갖다가 잘 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오픈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가느냐, 그게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관련된 그 내용인 이머전스 프로파일과 그리고 크라운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실 때는 상실 치아에 있는 부분에 치아를 가상으로 기획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된 후에 다시 클리니컬 크라운을 먼저 디자인하고 그 사이에 있는 트랜지션 존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위에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죠. 이 디자인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임플란트 주의 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평가하는 것 중에서는요, 이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쉐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부트먼트의 진지바 하이트와 그 다음에 넓이를 따져서
그 플랫폼과 탄젠트 값으로 나누는 이런 이머전스 앵글이라는 내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과 임플란트 주의질환, 임플란타이티스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언급을 드립니다. 굉장히 유용한 논문인데요. 2018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머전스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임플란타이티스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도보다 더 높은 경우 임플란타이티스가 훨씬 더 유발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스트레이트하거나 아니면은 컨케이브한 모양보다는 컨벡스한 프로파일이 훨씬 더 리스크가 높았다.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요, 본 레벨 임플란트에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플랫폼과 닿는 부위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 레벨 임플란트에서 언급한 거고요. 여러분 그 원장님께서 나는 굉장히 넓은 걸 만들어 봤는데 별 차이가 없었다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럴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런 30도 에머전스 앵글이 30도가 넘거나 아니면 컨벡스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선 컨벡스한 이런 모양을 갖다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한 논문이 됐고요. 그 논문을 요약하면 이 표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스 앵글이 30도를 기준으로 더 크냐 적냐 그리고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컨케이브하냐 아니면 스트레이트하냐 아니면 컨벡스하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스프린트된 그런 임플란트 3개 이상이나 아니면 2개가 스프린트 됐을 때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리스크가 훨씬 더 높냐 이렇게 구별했을 때 2018년에 발표된 논문과 동일하게 30도가 이머전스 앵글이 30도가 넘었을 때 그때는 리스크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컨케이브보다는 뭐 스트레이트나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게 이제 컨벡스한 모양으로 이제 유발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싱글이거나 아니면은 2개를 묶었을 때 앞뒤는 그렇게 유의한 차이 없지만 3개 이상 묶었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임플란트는 굉장히 높은 그런 임플란타이티스의 그런 유발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피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철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당연히 식립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철적인 것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지만 임플란트가 어떻게 씹히는지 각도에 따라서 이머전스 앵글이 좌우가 이제 분배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앵글이 나오기 때문에 식립도 당연히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깊이도 식립 때는 깊이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립뼈는 깊이가 낮게 되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게 되기 때문에 유선원의 그런 굴곡을 갖는 그런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낮게 되면 2개를 갖다가 혹시라도 스프린팅 해야 됐을 때 여기 파노라마에 보이는 30번대처럼 그 사이 엠브리지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져서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보철물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단순히 겉모양, 그 클리니컬 크라운과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한 것만 딱 신경을 쓰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기공팀이나 아니면 거래하시는 기공소에 맡겨버리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쪽은 잘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유선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늘려버리면은 컴플레인을 갖다가 받는 쪽이 이제 기공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컴플레인 무마하기 위해서 좀 얇은 그런 어부트먼트 쉐입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크라운은 그냥 정상적인 걸 만들고 버리죠. 그러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 이렇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전 세계 영웅들도 혼자서 세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보철물도 혼자서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혼자서 다 이렇게 디자인도 하시고 하시는 원장님들 계십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종류의 그런 보철물을 본인이 다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공팀과 그리고 기공사와 같이 코업을 하셔야지 좋은 보철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경치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클리니컬 크라운은 보지만
루트 상태나 아니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길이 같은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근관장 측정기나 아니면 이런 그 엑셀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기공사나 아니면 기공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프레션을 떠준 그 모양을 보거나 아니면 스캔된 그런 파일을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해서 넘겨주는 그런 기공 지시서가 이제 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공 지시서가 굉장히 단순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6번 뭐 임플란트 질코냐 싱글 크라운에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 가지고는 겉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드는 데는 정보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모두 다 비슷한 그런 걸 보게 되지만 주변에 그 안쪽에 있는 본 레벨이나 아니면 본과 임플란트의 관계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프레션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게 되면 이런 모델이 만들어 나오죠. 임의대로 소프트 진지바를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속고를 부어서 이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랑말랑거리는 플렉서블한 그런 진지바 모형을 갖다 제거하면 이게 본 레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누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침범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이머전스 프로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이머전스 프로파일 디자인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공팀에게 그걸 갖다 잘 전달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엑스레이를 갖다 넘겨주는 겁니다. 이 엑스레이를 픽처와 직각이 되게 촬영을 하셔서 주변 그 대조도를 조정하시면 진지바 레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진지바 레벨을 갖다가 측정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몇 미리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정보 같지만 기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나는 너무 많이 넓히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본이 이쪽으로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좀 더 넓혀도 되겠다라는 그런 걸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머전스 프로파일로 자연스럽게 그 티슈 몰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옆에 있는 진지바가 이제 옆으로 밀리면서 이제 이머전스 프로파일 그 옆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엠브레이저 스페이스를 이렇게 막게 되죠. 근데 기공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을 보시면 이걸 누르는 게 아니고요. 삭제를 하는 겁니다. 삭제를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지만 그 주변의 연조직들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엠브레이저 그 스페이스를 좀 이렇게 눌러서 좀 막아야겠다 이런 개념들은 좀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버커링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눌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그냥 원래대로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의 리치드랩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치드랩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기구를 쓰더라도 그리고 치과에 와서도 끓이지 않고는 보철물을 탈착하지 않고는 절대로 클리닝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치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악 구치부에서 주로 생길 수 있는 많이 안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크리스탈 그 진지바 크리스탈을 갖다가 그냥 올라타는 그런 새들 타입으로 그렇게 보철물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아무리 클렌징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클렌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치과에 오셔서 이걸 갖다가 끌러서 다 세척하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철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본적인 생각을 기공사에게 잘 전달해 주시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크라운 디자인인데요. 크라운 디자인은 대부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가지 크라운 디자인 때문에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좀 논하려고 합니다. 뭐 마지날 리치가 정상적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된 부분은 음식물을 추잉할 때 그때 음식물의 플로우 자체가 마지날 리치를 타고 그리고 센터브럴 그로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이런 마지날 리치가 서로 잘 경과로 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보면 정상적인 치열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겠지만 보통 1치 대 2치 관계를 가지면서 이 프록시말에 있는 마지날 리치와 반대편에 있는 그런 교두가 만나면서 추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날 리치가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음식물은 내려와서 결국에는
센트럴 그루브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진지바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푸드 인펙션을 일으키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부 때 총우치 배열할 때 좀 배우셨겠지만 기본적인 것이 마지널 리지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연속이 돼야 되고 센트럴 그루브도 서로 차이 없이 앞과 뒤는 연결이 돼 있어야지 제대로 된다고 한 것을 좀 배우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보철물 대부분 다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신다고 한다면 뭐 위에 있는 대합치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치아를 상실하게 된 그 상태를 본다고 한다면 대합치가 일롱게이션 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를 원래 고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장님들께서 상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정확히 다 맞추게 되면 하악도 같이 이렇게 이레귤러하게 교합 평면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환자한테 고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에 컴플레인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 학부 때 배울 때는 임플란트 표면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예전과는 좀 현재는 좀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임플란트 교합력을 갖다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모양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교합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형태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저도 지금도 약간은 줄이는 형태는 하지만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줄이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과도하게 줄였을 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히 하악의 구치부의 버칼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줄이다 된다고 한다면 음식물이 상하계 추잉 때 상하계 교대에 닿아서 밑으로 흘러내릴 때 하악의 버칼에 있는 그런 면을 지나서 자연스럽게 베스티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지발 이제 그 마지널 진지발을 자극하면서 스웰링 되면서 거기에 포치가 형성되고 거기에 음식물이 씹을 때마다 계속 들어가는 그런 형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세컨 서저리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임플란트가 연속으로 2개 있을 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이 프리머처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정말 좀 꼼꼼히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딜레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2개를 갖다가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힐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보철물이 고정이 좋다고 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보철물을 올리게 되면 이 사이에 포치가 형성돼서 음식물이 끼게 되고 그 음식물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 다시 또 픽처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무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악에 있는 치아가 대합치가 상실됐으니까 일롱게이션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일롱게이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틸팅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틸팅이 되면서 내려오는데 언뜻 보고 보철물을 넣을 공간이 충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보철물을 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일롱게이션 된 그런 옮기긴 그런 대합치에 의해서 그 인접 치아들이 프리머처 컨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테랄 익스거전 때 그 치아를 자꾸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씹을 때마다 치아가 움직이면서 컨택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컨택 로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 껴 했는데 한 상태로 그냥 치즈로 확인해보고 그러면은 컨택 괜찮습니다. 하지만 추잉할 때는 그거에 의해서 치아가 움직이는 거죠. 임플란트 가만히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 충분하고 하더라도 주변 치아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치아가 있으면 그 치아를 갖다가 감싸는 디자인으로 종종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임플란트 요즘에 거의 세라믹 계열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세라믹을 입고 모빌리티가 있는 치아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급격한 웨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돼서 컨택은 있는 것 같지만 음식물이 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치아를 좀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철물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런 경우처럼 너무 많이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오히려 그 부분을 타고 음식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런 컨셉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언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컨셉들을 기공사하고 같이, 기공팀과 같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캐드 게임 발달했기 때문에 소통을 하실 때 이런 모바일 앱들을 이용하시면 그 디자인한 것들을 갖다가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돌릴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전치부에는 이렇게 대부분 템포러리제이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프트티슈가 변하는 걸 갖다 좀 보기 위해서 많이 보시게 하는데 구치부도 애매한 부분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 다 평평하게 있지 않고 본 레벨이 울퉁불퉁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크라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따라서 엠브레이저 스페이스가 너무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애매할 때는 템포를 갖다가 조정하시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아시듯이 커스터마이드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해서 임프레션 뜨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철물 방법에 대해서는 세멘티드 타입과 스크류 타입 그리고 요즘엔 이제 재료가 다양화가 됐으니까 어부트먼트와 크라운이 다른 그런 SPLP라고 부르는 그런 콤비네이션 타입이 있잖아요. 이 그 중에 어떤 게 좋으냐 따랐을 때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이 한도 내에서 다시 말해서 주변 임플란트 주위 질환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타입에서 본다고 한다면 세멘 타입보다는 스크류 타입이나 아니면 콤비네이션 타입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편리하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리트러빌리티가 가능한 타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세라믹 재료로 발달되면서 홀을 갖다가 메웠을 때 그런 심리적인 그런 문제도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제거해서 보철물만 좀 조정해서 이렇게 다시 끼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보철물도 있는데 이런 보철물 처음부터 끼실 때 원장님들이 이런 걸 예상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안 껴주셨겠죠. 처음에는 그냥 플랫 탔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껴줬지만 주변엔 진지바가 차오르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제거해서 조절해서 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철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진지바 부분을 삭제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주변에 엠브레이저 스페이스가 막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철물 보면은 이렇게 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끼게 되면 진지바에서는 실제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엠브레이저를 이렇게 다 떼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이렇게 안 좋았던 걸 거의 조절을 안 했습니다. 거의 살짝만 이렇게 엠브레이저를 살짝만 따졌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서 조절할 수 있는 리트러빌리티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철물을 갖다가 빼서 다시 끼울 때 그 음식물 냄새도 많이 나고 그 파로도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보듯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데브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걸 갖다가 쉽게 제거하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 신경 치료할 때 쓰시는 NaOCl을 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NaOCl을 담가서 잠깐 이렇게 세척을 하게 되면 환자분 이걸 꼈을 때 마치 아무런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으십니다. 제가 임상을 할 때 이걸 안 하고 꼈을 때랑 세척을 하고 꼈을 때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있으시죠? 그래서 뭐 임플란트 캡이나 아니면 그 엔도팁 캡이나 이런 걸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NaOCl을 이용해서 세척하시면 이걸 갖다 다시 끼는 데 있어서 새 보철 끼는 것 같이 그런 파로드나 이런 걸 갖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하실 때는 뭐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3개 이상은 연결을 아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개 있을 때는 적어도 2개, 1개 이렇게라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철물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 반드시 이런 치주 질환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경우에서는 임플란트 합병증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적 그런 합병증 때문에 오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예전에 했던 그런 UCLA 타입의 보철물이죠. 골드 프레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포셀린을 빌드업 한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계속 여기가 붓고 아프다고 하는데 엑스레이 찍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끌어봤더니, 골드가 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치부에서 힘을 로딩이 받게 되면 그 로딩에 의해서 변형된 것 때문에 이제 포셀린이 크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딱 깨져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지바에 눌려서 그대로 붙어 있긴 한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하실 때는 그 컷백을 하시든지 그래서 임플란트 그 상부와 하부에는 이런 메탈 구조가 버텨줘야지 이런 것들 좀 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자주 겪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크류가 파절된 것만 일단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파절되기 전에 휘어진 그런 디포메이션 된 그런 어부트먼트 스크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류가 루징이 돼서 왔다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조여주지 마시고요. 반드시 풀어서 스크류를 갖다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크류를 갖다가 확인하시는 것 중에 그냥 보시면 잘 모르시고요. 예전에 이제 남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구대 큐대 굴러다 보듯이 그 평평한 바트에다가 이렇게 굴려보시면 휘어진 걸 금방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휘어진 걸 갖다가 잘못 껴주시면 그 다음엔 파절이 돼서 오게 돼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징이 돼서 왔을 때는 반드시 그냥 조이는 게 아니라 빼서 소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크류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그 어부트먼트 스크류 자체에 싱크가 굉장히 긴 타입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루징 상태에서 자꾸만 쓱 쏟아오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휘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돌리다 보면 임플란트 스크류도 빠지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헤드를 날려버리고 보철물을 뺀 다음에 다시 밑에 있는 파티클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서 반드시 특히 싱크가 얇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휘어져 있는지 아닌지 이걸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종종 겪으시는 이게 임플란트 그 스크류 파절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파절이 됐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엑스레이도 잘 안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파절된 부위가 보통 어부트먼트 안에서 파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풀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임플란트의 스크류를 제거한 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부트먼트 플렉처가 있습니다. 어부트먼트 플렉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커스터마이즈 임플란트 어부트먼트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스크류 루징이 왔다가 그냥 씹다 보니까 그 넥 부분이 이제 부러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정말 멀쩡한 사진이고 정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주변이 뭐 씹을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어부트먼트가 버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스크류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류를 갖다가 풀러보시면 이런 형태가 볼 수 있죠. 이런 파티클 자체도 이제 뭐 제거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이런 툴을 이용하시면 이제 결차를 해서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꾸 이제 빼려고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고 하시면 임플란트 자체가 픽처 자체가 이제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캘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거기다 이제 브릿지 이젝터나 이런 걸 걸으셔서 이거 갖다가 이젝팅 함으로써 이제 수직적인 방향, 뺄려난 방향으로 최대한 맞춰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페리 임플란트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보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철물을 갖다가 장착하고 나서 과연 클렌징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이 잘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디자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너무 넓게 하면 이제 환자분이 컴플레인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적정 부분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그런 개념을 기공팀에게 어떻게 잘 전달해 주실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이용한 방법도 있고요. 뭐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잘 전달해 줄수록 제가 이제 보철물 나오고 나서 임상과 이제 치과에서 원장님들이 손을 댈 필요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머전스 프로파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임플란트 심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신고 나서 이게 뭐
석세스를 따지는 그 서바이벌 레이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석세스를 따지기 때문에 이미 서바이벌을 갖다 따진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오래 쓰시거든요, 비교적.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보철물을 새로 만들지 않고 이걸 갖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려는 그런 이터러빌리티를 갖다가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주 질환 말고, 치주 질환이 원인이 되는 이런 질환 말고 보철적인 그런 그 물리적 보철적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도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Q&A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의 치은 높이가 불직한 경우 임신보철 전에서 고려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치은 높이가 불직한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치은을 갖다 저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밀어서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템퍼를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적인 그 클리니컬 크라운을 먼저 만들고요, 그 하방 부위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밀지 마시고 적정량을 갖다 밀어서 진지바가 차오르는지,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하시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서는 좀 에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에딩을 하실 때는 그런 그 템퍼를 만드는 그런 아크릴 레진 말고 프로볼 레진이나 이렇게 컴포짓을 이용해서 하셔야지 주변의 진지 반응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불직한 경우 가능한 맞춰주려고 하는데요, 이미 내려간 치은을 갖다가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밀 수 있는 정도가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디어란 크라운을 먼저 만들고 밑에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좀씩 조정하는 게 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절 스크루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파절 스크루를 제거할 때 로타리 엔진을 갖다가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부분 스크루가 파절이 되면 가운데보다 맨 끝 가장 부위가 가장 단차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맞는 툴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엔도던틱 익스플로러 같은 걸로 그 부위를 갖다가 천천히 좀 달래면서 끄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락킹이 돼서 전혀 안 들어간다 했을 땐 그때 로타리 엔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로타리 엔진 쓸 때도 처음에 보통 나오는 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삭제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인덴테이션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카바이드 바를 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런 툴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공할 때 치기공사에게 전달할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그냥 사진을 보내주고 이거 참고해서 만들어 달라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본에서 적어도 2mm까지는 너무 접근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하고요. 주변 눌렀을 때 차오르는 그걸 예상해서 옆에 있는 엠브레이저를 갖다가 좀 열어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하실 때는 본과 그 다음에 진지바 레벨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게 되는데, 이 본에서 이 보철물 자체가 적어도 한 2mm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개 이상 보철을 묵지하는 걸 권장하는 이유는요, 아까 논문에서 보셨잖아요. 3개 이상 보철물을 묵게 되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임플란트가 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까 전에 2000년도에 서울대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시더라도요, 가운데 있는 임플란트의 컨벡스한 그런 형태를 가진 그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유병률이 80%가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도껏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개 이상 묶지 마시고 2개까지는 논문에서도 별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클렌징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묶지 마시고 2개까지 이렇게 묶고 하나는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